자, 교과서 여기 보면은 135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랑 수정된 원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지금 근대 계약 영역이니까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롭게 한다라는 얘기를 포함하는 사적 자치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랑 똑같은 말이죠. 계약 자유의 원칙. 자, 재산 영역에서는 어때요? 재산이니까 소유권, 소유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책임 영역 측면에서는 누구 책임이냐야. 여긴 잘못한 사람 책임이다. 그래서 과실 책임의 원칙이겠고, 그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근대의 기본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약간 이제 수정되었죠. 그래서 플러스 돼서 근대의 원리를 갖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의 원리를 받아들이되 원칙으로 하되 수정된 기본 원리도 같이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은 현대에 와서 계약 공정의 원칙이 이제 추가되어서 자유롭게 하되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포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 영역에서는 소유권 절대 원칙 플러스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그죠? 소유권 공공복리, 소유권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갖다 추구해야 된다 라는 원칙으로 수정 보완되었고, 그 다음에 과실책임의 원칙도 추구하되 무과실 책임의 경우에서도 이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종업원의 행동에 대해서 사장이 책임을 진다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과실 책임의 원칙 플러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오늘날 현대에 추구하는 원리죠. 수정 보완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예요. 여기 보면 자, 일단 여기를 한번 쭉 지워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면 가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해서 상대방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네, 이거는 가에 따라 맺을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 상대방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지요. 그죠? 나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다. 나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거잖아. 나에서.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얘기고, 다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소유권 굳이 원칙으로 말하자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죠. 다음에 라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하였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법은 우리 사회법인데, 그지? 그래서 라는 더군다나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는 볼 수가 없죠. 마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네, 이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된다. 2번, 다음은 고등학생 A의 하루 생활 모습을 정리한 것이다. 밑줄 친 기억부터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마을버스 탑승하고 빵과 우유를 구매하고 교통카드를 충전한다. 이런 거 다 지금 계약행위죠? 그죠? 너희들이 사는 것, 슈퍼에서 사는 것도 다 계약행위라고 볼 수 있죠? 봉사활동하고 쭉 나왔어요. 1번, 이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마을버스 타는 것도 어때요? 마을버스 요금을 내고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돈을 내면 버스를 탈 수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틀리죠. 2번, 니은은 미성년자인 A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빵과 지금 우유를 구매한 건데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취소할 수 없다.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계약으로 인정이 되죠.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하거나 부모가 취소할 수 있지만 이거는 빵과 우유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용돈으로 구매를 했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큰 금액이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됐죠. 미성년자인 A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모든 경우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취소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죠. 3번.
디귿과 리을은 모두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디귿은 교통카드를 충전한 거예요. 교통카드를 충전한 내용은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데 충전한 내용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리죠. 자, 미음에서 미음 신호를 위반하고 배달 중이던 20세 B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 네, B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된다. 20세인 얘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아니라 신호를 그러네. 불법 행위야? 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신호를 위반하고 배달 중이던 B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네,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되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비읍에서 A는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A는 B에게? 지금 뭐 여기 A는 B에게라는 말이 뭐 나와 있는 부분이 없네요. A의 하루 생활 모습이라고 나왔는데 B의 존재, 우리 7시에, 오후 7시에 이 오토바이랑 충돌을 한 거잖아. 그리고 이거 지금 자체가 A의 하루 생활 모습이니까 A는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정신적인 피해 배상, 아마 차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공포심,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위자료는 항상 말했지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기역부터 디귿까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와 B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고 네, 그랬으니까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니은 결혼 3년 후 A와 B 사이에 아들 C가 태어났다. B는 A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부양할 의무가 있죠. 그죠? 서로 이제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그죠? 자, 니은에서 C는 A와 B의 혼인 중에 출생자이자 이다. 왜? 둘이 지금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혼인 중에 출생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니은에서 A와 B는 C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디귿에서 갑은 B에게 또 외상값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일상 가사에 대해서 둘이 이제 외상으로 채무를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상 가사에 대한 것들은 외상값을 청구할 수 있다. 맞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부양할 의무가 없다가 정답이 되겠죠. 네.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까지는. 그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저번에 했던 여기 회장님의 얘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선생님이 화면 넘긴 다음에 다시 시작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같이 다시 한번 조금 더 보고 싶었던 부분이 여기 유언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유효 조건이 나와 있어요. 유언이 효과가 생기려면 만 17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 무능력자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할 것, 이런 걸 이제 요식주의라고 부르는데, 유언의 내용을 함부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식주의를 따른다. 어떤 특별한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언의 방식은 자필 증서, 그 다음에 녹음, 그 다음에 공정 증서, 이렇게 어디 공정받은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 증서, 구수 증서의 5가지 종류로 한다.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자필 증서 나와 있고, 자필 증서도 여기 형식이 쭉 나와 있죠.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그 다음에 녹음에 의한 유언, 증인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죠. 네.
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이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비밀증서에 의한 것, 그 다음에 구수증서에 의한 것. 이제 구수증서에 의한 것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제 급박한 사유야.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정도를 일단 알고, 지금 여기 이제 상속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자, 일단 상속의 경우에는 일단은 유언을 따라요. 그죠? 유언을 따르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일단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류분을 제외하고 유언에 따른다. 유류분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한데, 일단 유언에 따르기는 따르는데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이제 상속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피상속인들이 이제 받는 거야. 이게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는 잠깐 이거 좀 지우고. 자, 상속분은 원래 우리 지금 상속하는 거는 그때 얘기했었죠.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다. 그죠? 배우자랑 직계비속.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되는 거죠. 3순위는 형제자매. 그다음에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된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유언을 남겼는데 다 어떤 단체에다가 기부한다 이렇게 남긴 거야. 전액을, 재산의 전액을.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해? 돈이 아무것도 없죠. 상속받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법이 정한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이 정한 유류분, 우리 왜 원래 1.5대 1대 1 하면서 배우자는 0.5를 가산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상속분의 50% 0.5를 가산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받지는 못해. 법이 정한 원래 상속분을 갖다가 다 받지 못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적인 상속분의 반만 받는 거예요. 2분의 1. 다시 설명할게요. 자, 사망을 한 경우에, 사망을 했을 때 내 전 재산을 A라는 단체에다가 기증한다 라고 얘기했으면, 원래 뭐라고 했냐면은 유언에 따른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유언에 따르기는 따르는데 일단 가족들의 어떠한 안정을 위해서 법적으로 가족들도 일부를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았어요. 원래는 1.5배를 받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또 반을 받는 거야. 이만큼 받는 거에 반을 받는 거야. 그리고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받는 거에 얼마를 받는다? 반을 받는 거고, 역시 반을 받아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사망을 한 경우, A가 사망을 한 경우 B와 C와 D와 E는 상속을 받게 되죠. 직계 존속과 배우자와 직계 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게 돼요. 그래서 B는 1.5를 받게 되고 나머지 식구들 C, D, E는 1씩 받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9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했다. 그런데 유언에다가 뭐라고 했었냐면, 전 재산을 A라는 단체, A-라는 단체에다가 기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 재산 9억을 갖다가 원래 A- 단체에다 기증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족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원래 법적인 상속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배우자는 얼마를 받게 돼요? 1.5를 받게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계산하기 쉽게 한 2 정도를 곱하면은 소수가 없어진다고 했었지, 소수점이. 그죠? 그래서 얘는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어차피 3대 2대 2대 2가 되죠. 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쉽죠? 얘는 9억 중에서 얼마를 받는 거냐 하면은 뭐를 받는 거예요?
9억 중에서 지금 3억만큼만 받으면 되는 거네. 그지? 3억. 다른 가족들은 2억씩 받는 거지. 자식이 셋이잖아. 그죠? 2억씩 받는 거죠. 자, 그런데 A-라는 단체에다가 다 기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갖다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2분의 1만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우자는 1.5억을 받을 수가 있고 자식도 역시 반밖에 못 받죠. 그래서 얘도 1억, 얘도 1억, 얘도 1억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액은 누가 되는 거야? 나머지 액은 누가 되는 거냐 하면은 그 단체가 받게 되는 거죠. A-라는 단체가 받게 된다라는 것. 자, 그런데 여기 또 새로운 사실 하나가 있죠. 자, 여기 한번 보면 자, 직계 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만 법정 상속분의 반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 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 존속, 그 다음에 3순위에 해당하는 직계 비속의 경우에,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3분의 1만을 받을 수가 있대요.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두라고 여길 다시 한번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죠. 피상속인이 받는 사람이 제3자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유증하기로 약속을 해서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이 법정 유류분에 모자랄 때에는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꼭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누구한테 기부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여기 법정 상속분의 반 정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아까 전액을 기부한다라고 했는데 전액 기부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5억을 기부한다 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받는 금액에 대한 얘기들 네, 따져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가 있냐 하면은 상속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배우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상속을 안 받겠다. 그럼 어때요? 그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정 승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수업하면서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빚도 재산이에요. 벗이 아니라 빚. 빚도 재산이에요. 이건 소극적 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산이라고 하면 동산과 부동산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빚, 채무 이것도 재산이 돼서 만약에 부모님의 빚이 상속된 재산보다 더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게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으로 이제 갚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는 이제 받지 않겠다. 빚이라는 그 소극적 재산도 받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정 승인이라는 것을 근데 만약 이럴 수도 있죠. 빚이 2억이야. 상속 재산이 3억이야. 그럼 한정 승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속받는 재산에서 빚을 빼고 나머지 1억만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상속재산이 3억이고 빚이 2억일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죠. 빚이 우리한테 보이는 돈은 이게 빚이 2억인데 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또 빚을 졌을 수도 있어.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다 갚고 남은 금액만 승인을 하는 거다. 남은 금액만 상속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일정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죠.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안에서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다. 내가 상속받는 재산 안에서 빚을 갚겠다. 빚이 더 많으면 모르겠다. 그런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 더 많은 빚이 있다라고 해도 그걸 떠안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이거 아까 했던 문제죠? 9억을 남기고 사망을 한 경우 배우자의 비율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1.5 그 다음에 1대 1대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속 비율은 전체 9분의 3 9분의 2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3억 원, 2억 원, 2억 원, 2억 원씩 갖게 되지만 유류분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단체에다가 기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유언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9억 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제3자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이들도 요구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1.5억 원 이렇게 이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피상속인이 자녀 1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나머지 상속인의 요율분을 뺀 5.5억 원이다. 네, 이거 살짝 이제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죠?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기억을 해주고 우리가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부분은 이제 형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형법의 이해라고 해서 나와 있죠. 네, 형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화면이 살짝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생활과 법이라고 해서 형법의 이해, 그 다음에 형법과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가 범죄가 되는지, 뭐가 형벌이 되는지는 법률로 정한다가 죄형 법정주의예요. 범죄와 그 범죄에 따른 형벌의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그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범죄랑 형벌에 대해서는 형법에 나와 있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죠. 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일단은 중요한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왔어요. 형법과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형법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죄형 법정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범죄가 무엇인지, 범죄에 따른 형벌, 그 다음에 보완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범죄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알아보겠다. 자, 쭉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형법의 의의, 기능, 그걸 알아야 되고, 죄형 법정주의가 계속 나오고 있죠. 범죄와 형벌을 왜 법으로 정하는지, 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 거고, 역시 핵심 용어로 형법과 죄형 법정주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범죄의 의미, 성립 요건을 알아보자. 형벌, 보완 처분의 종류. 아,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공부를 할 때 이걸 갖다가 염두에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범죄라는 단어, 그 다음에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라는 단어,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형벌, 보완 처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자, 네. 이웃 어른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이렇다고 해서 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범죄라고 취급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 이거는 우리가 약간 도덕적인 성격인 거죠. 법은 요거랑은 상관이 없고. 자, 나를 보세요. 지하철에서 임신부 또는 임신부 배려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것도 도덕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하기로 한 규칙인데 이걸 갖다 그냥 어긴 거란 말이야. 네. 이것도 이 사람들이 뭐 안 했기 때문에 뭐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은 없죠. 하지만 이렇게 임신을 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죠. 너희들의 이제 부모님도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들 갖다 낳은 건데 되게 힘들단 말이야. 이걸 갖다 배려를 해야지 여기서 지금 앉아서 이렇게 떠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도 역시 되게 막 형법의 내용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네, 범죄가 아니고 그거에 따른 범죄로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절도죄에 해당이 되죠. 이런 거를 이제 다루는 게 뭐냐? 형법이다. 절도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겠죠. 자,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 새치기 하는 사람. 이것도 이제 공중도덕을 갖다가 지키지 않은 경우죠. 이것도 역시 형법상의 범죄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는 다만 형법상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다. 그걸 다루는 법이 이제 형법이다. 자, 우리 사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사법 중에서 민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고, 오늘 시간부터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공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죠. 정의 여신상이죠. 그죠? 형법의 기능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형법의 기능. 그래서 우리 형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네.
선생님이 여기를 한번 펼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나와있지만 형법, 우리는 이제 너무 더우면 당연히 이렇게 파라솔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형법이라는 것은 파라솔처럼 우리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형법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상원이는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등교한다. 시험을 준비하느라 새벽까지 공부해서 너무 피곤했던 상원이는 오늘 아침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가 바로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리를 양보하지 못했다. 학업의 뜻이 없는 무법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가끔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어제 하굣길에는 친구들을 위협하여 금품까지 빼앗았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를 봤더니 상원이와 무법이 중 누가 처벌을 받을까라고 나왔는데 딱 봐도 누굴까요? 네, 친구들을 위협해서 금품까지 빼앗았대요. 네,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범죄라고 볼 수 있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 처벌을 받느냐? 당연히 무법이겠죠. 네. 지금 이제 도덕적으로는 상원이 행동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죠. 하지만 무법위의 행동은 형법상으로도 처벌의 대상이고 금품갈취를 했잖아. 그죠? 그리고 학교 교칙에 의해서도 또 징계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처벌을 받는 사람은 어떤 근거로 처벌을 받게 될까? 네, 무법위 같은 경우는 학교 교칙에서 폭력, 금품갈취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형법이나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이나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도덕과는 다른 그런 형법의 특성에 대해서 여기 나온 거고요. 자, 형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 형법이 뭐냐? 여러 가지 해를 미치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범죄로 만들고 거기 범죄에 따라서 형벌이라는 제재를 부과해요. 그래서 어떤 게 범죄고 어떤 형벌,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규정되어 있는 게 바로 형법이에요. 그래서 그 형법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지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네. 그래서 여기 원칙이 쭉 나오죠. 네. 자, 여기 보면 죄형 법정주의. 아까도 처음에 말했었지만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범죄로 하고 우리가 규정해 놓은 것만 범죄다. 그 이외의 행동은 범죄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이고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 쭉 나와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그 앞에 또 뭐가 있죠? 네. 넷째 왜 안 보여? 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도 나오죠. 여기 보면 위에. 네. 유추해석 아까 봤죠? 살짝. 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먼저 한번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죄형 법정주의의 5가지 파생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법관이 적용할 형벌에 관한 법은 오직 성문의 법률뿐이고 전통적인 관습법이나 불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데요. 관습법은 성문법이 아니어서 그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 우리 방금 전에 말했던 관습형법 금지 원칙 성문에 규정된 것만 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서로 만들어진 거야. 성문이라는 것은 일율성, 그 다음에 문은 문서거든요. 그래서 문서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기록된 것만을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기존에부터 우리가 계속 해왔던 그런 관습법 그런 걸 따른다는 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관습형법은 금지한다.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도 나오죠.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 뭐 나쁜 행동을 하면 처벌을 한다. 나쁜 행동이 뭔지가 더 명확하게 서술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들어봅시다. 의 원칙입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죄상이 현저히 중한, 건전한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위 등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형벌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단지 징역에 처한다,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도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다음은 유추해석 금지입니다. 형법을 해석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되며 법조문의 문장과 표현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추해석을 하면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행위도 범죄로 취급되는 형벌권 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과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은 법 개정 논의가 절차상, 내용상으로 헌법과 형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요. 절차상으로는 법 시행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경우 명백한 소급 입법에 해당해 헌법상 금지된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완 처분으로 본다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어 이 둘 사이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잘 봤죠? 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습형법 금지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해서 쭉 나와 있죠. 자, 네, 밑에도 쭉 나와 있고. 자, 생각을 키우는 활동 옆에 보니까 문제도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잠깐. 그 위에도 한번 보고. 여기 선생님 너무 빨리 학대했나 본데. 슉. 네. 자, 성문법과 불문법을 비교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에서 아이고, 네, 꺼졌네. 자,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에서 나왔는데 관습법과 성문법이 뭔지가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관습법, 성문법은 뭐냐? 지금 불문법으로 나왔는데 성문법은 뭐냐? 일정한 법 제정 절차를 거쳐서 문서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법이 성문법이다. 예, 문서로 만들어진 것. 자, 네.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불문법. 아까 선생님이 관습법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관습법과 판례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일정한 법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성된 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걸 따르면 안 된다. 일단 성문법을 갖다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기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 나온 거예요. 범죄를 갖다가 범죄와 형벌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누구도 억울하게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여기서 잠깐을 보세요. 죄형 법정주의에 예외가 적용되는 기준이 뭐냐? 자, 행위자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면 모든 구체적인 원칙에서 예외가 인정이 된다. 따라서 소급효 금지가 원칙이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이 된다. 형법 제1조 제2항 제3항에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이나 유추해석도 인정이 된다. 네, 그러니까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소급 원칙도 소급효도 허용이 되고 이렇게 관습법이나 유추해석도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네,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도 살짝 한번 볼까요? 자,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단 누구에게
행위자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면 적용 가능하다. 인정이 된다. 자, 소급표 금지의 원칙. 오늘 범죄, 이런 범죄가 생겼어. 그러니까 오늘 이런 범죄는 뭐 이런 벌로 처한다라는 내용이 생겼는데 어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소급표 금지 원칙은. 네. 하지만 또 역시 나왔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된다. 자,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 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처벌한다. 뭐 어떻게 처벌을 한다. 품행이 바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품행이 바르지 않은 게 어떤 건데. 뭐 어떻게 처벌한다는 얘긴데.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가 범죄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는 명확하게 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 원칙. 자, 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유리한 유추해석, 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자, 비례성의 원칙. 이는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 형벌의 질과 양이 비례해야 한다. 뭐 조그맣게 절도죄를 저질렀는데 작은 절도죄, 뭐 편의점에서 뭐 껌을 하나 훔쳤다. 물을 하나 훔쳤다. 이런 절도죄를 갖다 저질렀는데 뭐 사형에 처한다.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행위와 형벌의 질과 양은 좀 어느 정도 비례해야 된다. 작은 행동에서는 작게 처벌하고 아주 큰 범죄의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뭐 가볍게 처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비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적정성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하는 건 당연한데 그 내용도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른대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는 거고 형벌도 없는 거다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자, 어쨌든 실질적 법치주의를 현재는 추구를 하고 있죠. 근대에는 형식적 법치주의만을 추구했으나 오늘날에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네. 그래서 국가의 형벌권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적인 행사도 제한을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가 이들의 이제 이런 법을 만든 것의 궁극적인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제. 자, 형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요. 죄형 법정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형벌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 죄형 법정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죠. 국가의 형벌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죠? 틀리죠,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생각을 키우는 활동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요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생각을 키우는 활동은.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